하이데거, 야스퍼스, 마르셀, 그리고 사르트르. 이들은 실존주의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실존주의란 인간을 분석할 때 주체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물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 과감한 결단을 통해 그 방향을 잡는 것. 이런 것이 실존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체의 역할이죠. 반면에 레ヴィ스트로스, 푸코, 라캉, 알티세르 등은 구조주의로 분류되며 이 구조주의는 실존주의가 주목하는 저 주체라는 것이 체스판 위에 놓인 한낱 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체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이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건데 여기서 규칙을 달리 부르면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구조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주체가 아니고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사회제도의 틀 속에 있는 수많은 기호들 중 하나에 불과한 걸까요? 서양 지성사에서 먼저 인기를 얻은 쪽은 실존주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시작해서 1950년대 말까지가 바로 이 사상의 전성기였죠. 그리고 실존주의를 문학 및 정치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하여 큰 인기를 누렸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장폴 사르트르인데 이러한 그의 식을 줄 몰랐던 인기는 구조주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ヴィ스트로스의 공격과 더불어서 하락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실존주의 시대는 저물고 새롭게 구조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사르트르와 레ヴィ스트로스 사이에서 발생했던 논쟁, 오늘날 학계에서 실존주의 대 구조주의의 논쟁이라 부르는 바로 이 논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두 학자들의 사상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어떤 점에서 논쟁이 벌어졌는지 가볍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부터 살펴보죠. 그의 사상 속에서 이해되는 인간은 본질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연필은 필기도구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그런 본질이 없다는 거죠. 가령 누군가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닌 직업이며 그 직업을 상실했다 해서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네, 사르트르에 따르면 없는 것입니다. 보시 인간에게 본질은 없으며 그 대신에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으로 자기의 본질을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보는 게 사르트르의 입장이며 이러한 인간을 실존주의에서는 실존이라고 부르죠. 이에 비해 이 연필은 의식이 없는 사물이며 다른 누군가가 필기할 때 쓰라고 만든 것이므로 이러한 본질을 부여받은 상태로 있다는 것. 따라서 연필은 그 본질이 고정되어 있으며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의식 없는 사물은 영원히 하나의 본질을 못 박음질 당해버린 자유 없는 존재인데 반해 실존하는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서 자기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존재라 하겠으나 이 자유는 실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의미 부여를 다 나의 의식을 통해 해야 하며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들을 다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도 내가 지는 자유. 그래서 인간은 가끔 저런 의식 없는 사물처럼 있으려고 할 때도 있는 거죠. 즉 실존이 사물이 되고 싶어 할 때도 있다는 것. 어쨌든 이렇게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인간, 그런 나라고 하는 주체가 부담을 느끼며 불안해할 때 이런 나를 저 연필처럼 사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타자, 즉 내가 아닌 너입니다. 가령 직장 상사의 시선 속에서 당신은 근무하는 노동자로 그 본질이 규정되며 학교 선생님의 시선 속에서 당신은 공부해야 하는 학생으로 그 본질이 규정된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타자의 시선에 압도당할 때 하나의 사물이 됩니다. 필기를 위해 찾는 연필처럼 업무 처리를 하고자 당신의 상사는 지금 당신을 찾고 있겠죠. 그래서 타자는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존재, 또는 나의 의식이 가진 자유를 소멸시키는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 이때 사르트르는 바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물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참여하는 주체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여기서 참여란 주어진 현실에 과감하게 자신을 던져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은 이렇게 해서 자기 존재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사르트르는 주장했죠. 그러므로 그의 실존주의에서는 주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며 소중한 것으로 본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르트르는 글을 참 잘 썼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상을 소설을 비롯한 연극대본의 형태로도 잘 표현하였기에 대중과 소통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 인기도 매우 높았다는 것. 그러나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르트르의 이러한 사상을 문제 삼으면서 구조주의를 내세웠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앞서 소개해드린 이 구조주의자들은 소실의 언어학을 연구 방법으로 가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언어학은 기존 언어학과 달리 체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특징이 있죠. 가령 이 두 사람이 말을 할 때 서로 다른 억양을 쓸 수 있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한쪽은 비속어를, 다른 쪽은 학술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개인이 가진 지식 수준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장한 지역 문화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통으로 지키고 있는 거대한 틀 같은 게 있죠. 바로 문법입니다. 가령 영어로 말한다고 했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말하지 않고 말할 때마다 이 어순을 마구잡이식으로 섞어버린 채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문법이 있는데, 이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로 또는 파괴한 상태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므로 싫든 좋든 저것을 지키면서 그 구조 속에서 말을 해야 하니, 언어의 이러한 사회적 측면이 랑그라고 하는 것이며, 바로 이 랑그 속에서 일정 부분 허용된 자유에 따라 말하는 것을 파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시르가 분석한 인간의 언어를 보게 되면 인간은 완벽히 자유로운 상태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 언어의 사회적 측면인 랑그를 따른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일정 부분만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빵하고 방이라고 하는 이 두 언어 기호에 대해 주목해보죠. 하나는 먹는 빵이며 하나는 우리가 잠자는 방이죠. 그렇다면 이 두 기호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네, 쌍비읍과 비읍의 다름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나머지 요소는 다 똑같죠.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언어학적으로 볼 때 작은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각 기호가 상징하는 서로 다른 성격을 드러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음소 단위, 여기서 음소란 단어의 의미를 구별짓는 최소의 소리 단위로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바로 이 하나의 음소 단위가 다른 음소 단위들과 맺는 관계 아래에서만 정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즉 기호란 그 자체로 정의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 따른 차이로 정의된다는 것. 이게 소시르 언어학에서 핵심인데, 이러한 언어 분석을 인간 분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할 때 아무도 없고 오로지 나만 있는 상태로 나를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신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로부터 나의 고유한 성격이 규정된다는 것.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실존주의처럼 그 주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분석할 게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 차이를 봐야 한다는 게 구조주의의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을 인류학 분야에 적용한 인물이 레비스트로스입니다. 본시그는 구조언어학에서 말하는 저 언어의 구조 같은 것이 인간의 사회문화에도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야 세계 여러 인종과 문화들을 연구한 끝에 친족의 기본적인 구조 라는 이 유명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니, 이 논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결혼과 혈연에 따라 맺어진 관계를 친족이라 하는데, 이 친족의 관계적 특성은 나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부모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따라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구조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 예를 들어 파푸아 뉴기니의 트로브리안드 군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친밀한 부부관계를 표현하지만, 체르케스족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부관계의 친밀함을 사회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부부가 함께 잘 다니지도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느 사회의 구조 속에 내가 속하냐에 따라서 그 구조의 영향에 따라 친족 구조의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지 나의 자발적인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게 레비스트로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보았던 저 음소들, 이것을 야콥슨이라는 언어학자는 심층적으로 탐구를 했는데, 그 결과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들에서 쓰이는 음소들의 목록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이렇게 모두 12가지의 이양 대립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이론을 친족의 구조를 분석할 때 적용했는데, 이 결과로 모든 가족 집단은 4개의 이양 대립적 구조 속에서 어느 한 가지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거죠. 가령 앞서 보았던 트로브리안드 군도 사람들은 부부는 친밀하지만 자매는 서먹한 관계에 속하며, 체르케스족 사람들은 부부는 서먹하지만 아내가 자매와 같이 생활할 정도로 친밀하다는 것.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이런 구조를 친족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이름 붙였던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 즉 주체가 구조 속에 놓인 하나의 장기말 같은 위치로 격화되었다는 점이며, 그런 인간은 자기가 속한 구조 속에서 다른 것들과의 차이를 통해서만 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인간 주체의 결단에 따른 실존적 삶을 중요하게 보았던 사르트르와는 다르게 이 레비스트로스의 사상적 성격은 다른 면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상가는 과연 어느 지점에서 논쟁을 시작했던 걸까요? 구조주의의 급보성에 따른 실존주의의 하락세를 직감한 사르트르. 그는 1960년에 세상에 내놓은 대작 변증법적 이성 비판에서 인류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2년 뒤인 1962년에 레비스트로스가 야생의 사고라는 자신의 책 결론 부분에서 사르트르를 비판했죠. 이것이 그 유명한 실존주의 대 구조주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의 발단인데, 자, 먼저 사르트르의 입장부터 좀 보죠. 그는 앞서도 살폈듯이 주체의 참여, 그러니까 주어진 이 현실과 그 역사 속에서 나의 실존이 과감하게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고 했죠. 하지만 나라고 하는 개인이 현실에 참여하는 순간 수많은 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자들이 나를 사물처럼 객체해야 한다는 데 있죠. 아까 연필 취급하듯이 또 어떤 특정 업무 처리할 때 필요한 도구처럼 나를 객체화한다는 것. 그래서 사르트르는 변증법적 이성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합니다. 자, 먼저 개인이 여기 있고요. 이 개인이 자기의 결단에 따라 어떤 집단에 참여한다고 해보죠. 여기서 이 집단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집단은 그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나름의 공통된 목적 의식이 있을 텐데, 나는 이 집단에 속함과 동시에 바로 저 집단 의식을 나의 의식으로 삼으면서 공통의 개인이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사르트르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어떤 외국인이 한국 사회라는 집단에 속해 보니까 전부 한일전 축구대회에서 한국을 응원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집단의 성격은 내가 속하기 전부터 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성격을 나의 성격으로 수용한다는 것. 그러면 집단의 의식은 나의 의식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집단과 나는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집단 속 타자들은 나를 객체화하는 지옥이 아닌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으니, 사르트르가 말하는 이 집단은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구조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구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구조이지만, 사르트르가 말하는 집단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인간이 기획하고 조직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인간의 명석한 두뇌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인 구조에 나를 맡길 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가 결단하여 만든 집단, 이 집단이 저 구조보다 훨씬 우수한 것이니 여기에 속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르트르가 본 인간에 의해 기획된 가장 바람직한 집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마르크스의 역사 인식에 기초하여 그 당시 마련되어 있었던 소련의 공산사회였습니다. 본시 마르크스는 역사의 발전이 특정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의 이론에 따르면 부를 독점한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재화를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공산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 따라서 실존하는 개인이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 사르트르는 이왕 참여를 할 거라면 자본주의의 모순, 양극화로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참여할 게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역사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참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 이런 이유로 마르크스의 역사 인식이 전제된 집단을 이상적인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르트르는 역사 속 개인이 실존적 결단에 따라 진보하는 이런 문제를 탐구하는 게 중요하지, 아직도 역사의식 없이 살아가는 원시사회나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주제로 연구하는 인류학은 가치가 없다라고 폄하했다는 거죠. 그러나 레비스트로스는 수많은 인종들과 그들의 문화들을 다양하게 접한 결과로 역사의식 없이 살아가는 종족들에게서도 그들 나름대로 짜여진 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례를 수도 없이 보게 되었으며, 외래 역사는 소중히 여기면서도 타 종족에게는 폭력적이고 정복지향적인 종족이 있는가 하면 역사의식이 없이 현실 속 삶에만 집중하면서도 평화롭게 살면서 다른 종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례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존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역사에 참여하며 사는 행위, 이런 참여 행위를 일치하지 않고도 그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 종족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단지 그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변증법적 이성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서 미개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레비스트로스는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레비스트로스가 보기에 사르트르의 저런 논리는 인간을 차등화하고 또 이렇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억지 구분을 하는 허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리고 구조 속의 개인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 따른 차이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일체 사르트르는 무시한 채 집단 속 개인이 그 집단과 변증법적 이성을 통해 우리가 된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었으니, 바로 이러한 점을 레비스트로스는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것이죠. 이리하여 벌어진 이 두 사람 간의 길지 않았던 논쟁, 그리고 한때 유럽 일대를 휩쓸었던 지성계의 스타 사르트르, 그는 이 논쟁을 기점으로 서서히 시대의 저편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며 실존주의 인기 또한 식게 되었는데, 잠시 68 프랑스 혁명 때 반짝하는 듯 했으나 예전의 명성을 찾지 못한 채 구조주의에게 그 위상을 넘겨주고 말았죠. 구조주의 대 실존주의, 이성을 믿으며 뜨겁게 살아가는 실존으로서의 주체와 심장이 뛰지 않는 차가운 구조, 그런 틀 속에서 기호차에 따라 위치를 부여받는 인간, 이 두 사상 중 현재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나요? 지금까지 실존주의 대 구조주의 논쟁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